6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검찰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현호 사장을 부른 곳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 등으로 기소한 곳입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도 이재용 부회장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 뇌물죄 전제인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의 존재 여부와 맞닿아 있습니다. 정현호 사장은 예정된 출석 시간보다 이른 오전 8시 50분쯤 나와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분식회계 증거인멸에 어디까지 정 사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5월 10일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증거인멸 계획이 최종 승인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 사장을 상대로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승지원 회의 9일 전인 지난해 5월 1일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행정제재와 검찰 고발 등 예정 조치 내용을 삼성바이오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통보 나흘 뒤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이 관련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고 현재까지 삼성전자에서만 5명의 임원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을 의미하는 JY, 합병, 미전실 등 민감한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공용 서버를 공장 바닥을 뜯고 은닉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증거와 정황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최대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 같은 증거인멸 사실을 인지했는지 더 나아가 승인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 삼성은 어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해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주재한 승지원 회의에서 증거인멸 계획이 최종 승인됐다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해당 회의는 의약품 개발과 같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두 회사의 중장기 사업 추진 내용 등을 논의한 자리로 회계 이슈는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 삼성의 입장입니다. 오늘 검찰에 소환된 정현호 사장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옛 미전실 업무를 물려받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수장을 맡고 있는 이 부회장 핵심 측근입니다. 이 부회장과는 1990년대 미국 하버드대 유학 시절부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바 분식회계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룹 총수이자 분식회계 최대 수혜자인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나 이후 증거인멸을 몰랐다면 허수아비 바지 부회장이냐는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아냥과 조롱을 감수하고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삼성과 이 부회장의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 칼끝이 이 부회장에 가 닿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일단 조정이 뭔지 개념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네,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보면은 임대차 분쟁이나 층간소음부터 돈을 빌려주고 떼어먹히는 경우 등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분쟁을 정식 소송까지 가지 않고 법원 화해나 중재를 통해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해서 영어 약자로는 ADR,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뭐 소송을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뭐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법원은 당사자가 희망하거나 네. 아니면 조정에 적합한 사건의 경우에 한해서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기에 앞서서 네.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 법원은 조정 취지와 진행 방법, 장소, 일시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네. 이후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상임 조정위원이 40일 이내에 사건 조정을 시도하고 네. 관련 내용을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고 판사가 조정 내용을 확정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됩니다. 네. 뭐 소송에 비해서 시간하고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고 네. 장기간 법정 다툼에 따른 갈등과 감정 소모 등의 상처도 훨씬 덜하게 됩니다. 네. 또 분쟁 해결 주체인 판사 입장에서도 사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조정 활성화 토론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정 제도가 잘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전체 본안 사건 대비 조정 사건 비율이 1%밖에 안 된다는 게 오늘 발제를 맡은 함영주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설명입니다. 네. 함 교수는 이렇게 조정제도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 네. 사건 당사자들의 조정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제도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신청하면 뭔가 아쉽거나 이제 약점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조정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함 교수의 지적입니다. 네. 뭔가 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은데 토론회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이른바 완화된 형태의 의무적 조정 도입이 가장 유력하고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완화된 형태의 의무적 조정은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본안 소송에 앞서서 조정을 의무적으로 먼저 시도하는 일종의 조정 전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독일이나 일본, 대만에서 이 조정 전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언급한 대로 일본과 독일 판사들의 본안 사건 처리 수가 이제 우리나라 판사들의 2분의 1,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제 훨씬 적은 것도 이 조정 전치 제도의 시행과 맞닿아 있습니다. 네. 조정을 사건 당사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 전치 제도로 의무화해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네. 뭐 다른 말들은 더 나온 게 어떤 게 있나요? 네, 오늘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황승태 서울고법 판사는 네. 조정제도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현행 조정센터는 대법원 규칙인 조정위원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데 네. 이를 민사조정법의 그 설치 근거 등을 법제화해서 법적인 위상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황 판사의 제언입니다. 네. 그 밖에 조정센터가 분쟁 해결기구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 등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습니다. 네. 뭐 살면서 법원 갈 일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하더라도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일명 사랑이법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인 외 출생에서 엄마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법원 확인을 받아 미혼 부인 아이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5년 새롭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 사항 자체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외국인 생모와 친자 확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신모 씨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사귀던 중국 국적의 여성 김모 씨와 사이에 지난 2014년 11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출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신 씨에게 딸을 맡기고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부 처지였지만 신 씨는 딸을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지만 출생신고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일단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신고의 경우 엄마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도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아이 엄마의 성명과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귀는 사이이긴 하지만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겁니다. 신 씨도 이런 경우에 해당해 출생신고를 못하고 쩔쩔매다가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아이의 생모가 외국인이고 이 경우에 아이 또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하면 외국인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위해서 좀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으나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실패를 하였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런 가족관계 미동의자에 대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 씨처럼 아이 엄마가 그냥 떠나버렸을 경우
미혼부가 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사랑이법 조항이 신설됐지만 신 씨에겐 또 다른 난관이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중국 국적, 즉 외국인으로 외국인이 출산한 아이도 외국인으로 원론적으로 한국 국적의 신 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단은 이에 신 씨의 딱한 처지를 법원에 설명하며 유전자 검사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과 유전자 감정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 씨는 결국 공단의 유전자 감정 명령을 받아 아이가 자신의 친딸임을 입증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딸이 태어난 지 3년 5개월 만에 출생신고로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법률적으로 자신의 딸임을 인정받은 겁니다.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도 이른바 사랑이법에 따라 신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되는 현 시점에서 유사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최근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처럼 외국인 여성과 결혼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출생신고와 관련한 법조항 신설도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갈취 논란으로 여론이 시끌시끌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유진박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유진박의 매니저인데요. 매니저가 유진박 명의로 사채를 쓰고 유진박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또 유진박이 계약한 그 공연 계약이나 이런 것에 수익금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취지 등입니다. 확인된 규모가 7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매니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액수도 있기 때문에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유진박의 현재 매니저를 사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박이 이제 이 매니저에게 의존하게 됐고 그 뒤로 매니저가 어떤 서류든지 내밀면 그대로 사인하고 유진박은 잘 모르면서 사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행정사무적인 것을 일체 모르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다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긴 한데 유진박이 어쨌든 본인 스스로 서류 같은 거에 사인을 한 건데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그런데? 네, 유진박의 사물처리 능력 같은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사기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서 당신이 사인했느냐, 사인했다고 하면 사기가 안 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등에서 드러나는 것 그리고 과거의 사례 등에서도 보면 유진박 씨의 그 사무처리 능력 같은 것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그런 사정은 그 매니저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가 될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저가에 처분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역시 사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유진박의 공연 대금 같은 것 등을 맡아서 보관하면서 함부로 썼다면 그것은 횡령이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유진박처럼 어떻게 보면 책임 능력, 의사 능력 이런 게 좀 부족한 사람들의 이 행위 같은 게 법적으로는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는 무효가 되고 의사 능력이 좀 제한되거나 이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제도 같은 것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그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선고를 받는 사람의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이 지나치게 많이 제한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성년 후견 제도를 도입해서 이걸 보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뭔가요? 성년 후견 제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령이나 지금 이제 아주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령이나 질병, 장애, 기타 정신 능력의 부족함 등으로 인해서 일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제한되는 사람인데 성년이거든요. 이런 성년자에 대해서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상 감호, 재산 관리를 후견인이 수행하고요. 혹시 일정 범위를 넘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감독을 합니다. 후견 감독을 하거나 허가를 하는 등으로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장 유진박의 경우에도 지금 그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고발을 한 뒤에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 신청을 뭐 어떻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따로? 주로 가정법원에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 하고 서울가정법원 등 가정법원에 하게 되고요. 가정법원에서 하면 가정법원은 그 이제 성년 후견이 개시될 필요가 있는 사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유진박 이런 분들의 그 일상 사무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걸 파악하는 절차로는 흔히 이제 정신감정 같은 감정 제도를 거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폐쇄병동에 입원한 상태로 감정하기도 하고 또는 계속 입원해 있던 전력이 있으면 진료 기록 등을 통해서 감정하기도 하고 해서 감정을 해서 일상사무 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이제 뭐 후견인은 주로 친족 등에서 많이 선임하는데 지금 유진박 같은 경우에는 친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그냥 일반인을 선임하면 뭐 지금 같은 문제가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법원은 최근에 전문가 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을 후견인 풀에 넣어놓고 뭐 이분들을 통해서 후견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등 오는 2021년까지 새 양형 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 기준을 수정할 범죄 유형 8가지를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 형량을 선고할 때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도 법원이 결정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통성 이북 지역에서 농약 살포용 드론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고충 민원을 적극 해소한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을 오늘 발간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와 지자체 모든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의무화 내용 등이 담긴 양성평등 시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6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